한국어에 독특한 장점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한국어의 단어, 특히 감정 표현, 날씨 표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뚜렷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한국말로 대화를 할 때는 챗GPT가 훨씬 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알래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이 눈치라는 개념은 어떨 때는 정말 도움이 되고 어떨 때는 그 눈치 때문에 용기를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죠. 근데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목소리 내는 거죠. 맞아요. 조풀 집회 얘기처럼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면은 한 목소리로 내는 맞아요. 거죠. 내 목소리, 너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한 목소리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아이샤라고 합니다. 한국 살이는 이제 8년차고요. 덤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2년차 된 프랑스인 카이나라고 하고요. 저도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챗GPT가 최고다. 징크보다 챗GPT다. 가이나님 같은 경우에는 챗GPT 많이 사용하시나요? 요즘에는 AI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챗GPT를 사용할 때 어떤 언어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한국어, 불어, 영어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언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챗GPT가 이걸 제일 잘 알아듣네? 더 좋은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주네?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시는 언어가 있으실까요? 세 개 중에서? 제가 이 언어를 쓸 때는 더 대답을 잘해준다 그런 거는 없는데 확실히 한국어를 쓰면은 더 짧은 문장으로 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요. 프랑스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불어로 뭘 번역할 때는 그 짜잘한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에는 저희가 이제 관사를 쓰는 거예요. 이 명사는 뭐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다 체크를 하고 앞에 관사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끔은 챗GPT나 제미나이 AI 툴을 사용할 때 성수일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도 하나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수일치 문제가 있네. 이 단어는 남성형인지 확실해? 하고 물어보고 다시 AI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주로 이 문장 속에서는 이 단어가 남성형이었다. 다 비교를 해서 제일 정확도가 있는 거를 골라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아마 다른 언어들도 뭐 스페인어라든지 그쵸. 독일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에서 조금만한 이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절대 생각 못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어는 아예 관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틀릴 일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너가 뭐가 더 편해? 당연히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하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어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한국어에 독특한 장점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한국어의 단어, 특히 감정 표현, 날씨 표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뚜렷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한국말로 대화를 할 때는 챗GPT가 훨씬 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알래요. 뭐 예를 들자면 친구 때문에 나는 섭섭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날씨가 요즘에는 너무 사늘해. 뭐 시원해. 내가 뭘 입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시원하다. 이건 춥다도 아니고 너무너무 이렇게 얼어 죽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다. 그 느낌을 더 잘 이해해서 그럼 이걸 입으면 좋겠다. 그 단어들이 너무 여러 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변할 때가 있다. 그 부분에서 라고 한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글 배웠을 때 처음 한글 보고 빠른 시간 내에는 읽을 수 있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한글이 너무 논리적이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다 영어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살리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좀 기사를 여러 개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한국어 쓸 때는 한글 초성, 중성, 그리고 중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AI 사용할 때는 제미나이 챗GPT는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어나 영어, 프랑스어 읽을 때는 단어 하나는 1토큰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3토큰이에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아예 한글 기반으로 개발한 AI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클로버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SK에서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아예 한국어 LLM을 개발하고 그런 상품을 만약에 저희가 사용한다면 확실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권 AI에 비해서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어떤 연구를 개발을 하고 한국어를 위한 토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44% 정도 토큰 사용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 이 토큰이 사용되는 AI를 쓰면 아주 빠른 답장도 얻고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그리고 카이나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혹시 실업률이 AI 때문에 높아질까?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까?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던 번역가죠. 특히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이거 일을 하실 때 요즘에 느끼신 적 있어요? 아, GPT 때문에 아니면 AI 때문에 일이 더 줄었다. 이런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체감될 정도로 번역 의뢰는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3, 4년 전에도 사실은 번역 의뢰는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번역 업체들도 그렇고 정규 직원 자리도 그렇고 뭐 저 같은 프리랜서도 예전만큼은 번역 작업을 안 하는 거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번역 업체에서도 번역한 사람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번역은 다 AI 해주고 있고요. 한 8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I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감수해줄 수 있는 원어민을 채용해서 이 AI를 번역 잘했는지를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품질 검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번역가를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감수자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사실 번역가 채용하는 것보다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비용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I한테 시켜놓고 감수자는 나머지는 작업을 하고 단가도 더 낮고 확실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회사에서는 MTPE라고 하는데요. 기계는 번역을 하고 인간은 감수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업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번역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법률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계약서는 외국어로 써야 된다면 먼저 AI한테 시키고 어떤 분야에 먼저 필요한 글로서리라고 하죠. 단어집을 먼저 제공을 해주고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학습시켜요. 지금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AI가 스스로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이제 영어로 작성해야 된다. 아니면 계약서를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된다. 너 A까지 Z까지 다 해. 그럼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AI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 아니면 세무사, 변호사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번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번역사는 그나마 조금 더 특히 정치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이용되죠. 아직도. 그래서 번역은 아직 좀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번역은 안타깝게도 네. 맞아요.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MTP 시스템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번역 시장을 변했냐면 아예 AI는 번역도 하고 감수도 하고 윤문 작업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번역일은 없는데 감수 작업은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민이 감수하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제 AI한테 학습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AI 그 툴 이용만 하면은 다 번역을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왔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AI에게 직업을 뺏기지 않을까,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도 들고 그리고 이런 걱정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AI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야기하면서 참고할 만한 책을 여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스 고진이란 마케팅 구루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요. 게다가 프랑스에서도 이 책은 진짜 잘 팔렸고 마케팅 전공하신
운영하시는 분 혹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저자고요. 첫 번째 책은 스트라이브라는 책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은 린치핀이라는 책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책이 먼저 나왔고요. 린치핀이라는 책이 먼저 나왔고 그 뒤로 스트라이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린치핀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출간되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시대를 예언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15년 전에 없었잖아요. 약간 그죠? GPT도 없었고요. AI도 없었고 저희가 몰랐던 세계였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AI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책도 똑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단체로 그리고 단체의 리더자로서도 지도자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억에 남은 게 혹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이 책은 제목인 만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린치핀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작은 근데 없으면 안 되는 뭐라 그래야 되죠? 한국말로도 린치핀이라고 하니까 수레바퀴가 사실은 빠지진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 린치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핀이 없으면 아까 아이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차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이유는 린치핀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톱니바퀴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거예요. 세스 고디는 사실은 15년 전에도 화이트 칼라 앞으로 없어질 거다. 기계처럼 일을 하면 안 된다. AI 시대를 정말 예언한 것처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계처럼 일을 하면은 기계로 너는 대체될 거다. 라는 그쵸. 얘기까지 이 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톱니바퀴처럼 상사가 알려주는 대로 매뉴얼대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앞으로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일단 린치핀은 저도 어떻게 이거 무도한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제가 튀르키예 사람이라 가지고 거기에서 메카니컬 튀르키예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검수만이라도 어차피 남아있을 거다. 나는 그거라도 할 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이제 우리가 검수도 못하고 번역도 못하게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카니컬 튀르키예라는 개념을 제가 제일 기억이 오래 남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거 있었대요. 체스가 마치 자동화된 것처럼 자기가 체스를 하는 것처럼 어떤 기계를 소개했었대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체스 매트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움직여주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뭐야 기계 같아. 약간 그때 로봇도 없었잖아요.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걸 똑같이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챗GPT처럼 옛날에 딱 그때 15년 전쯤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기계가 대답하는 것처럼 바로 대답이 가는데 뭐야 얘네들은 AI 같은 거 있네? 근데 사실 아니었어요. 너무 저렴한 금액에 사람들을 구하고 파라파라 답장을 해줬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건 AI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면서 그리고 요즘에 포켓몬 게임도 사실 AI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게임이래요. 계속 사진 찍고 우리가 포켓몬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게임이 아니라 사실 구글 맵처럼 다 사진을 찍히고 다 모든 데이터를 다 얻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재앙을 우리가 만들었다. 제가 완전 인식돼서 이해했어요. 이제 AI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네. 도마뱀의 뇌 저항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도마뱀의 뇌는 뇌 뒤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나는 말을 안 해야지.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여기서 내가 튀면 안 되겠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회사를 다녀야지.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월급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의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다 조용히 가만히 있잖아요. 의견 내주실 분 있을까요? 그럼 다들? 뭔가 내 회사 아니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한 직원인 거지 굳이 말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AI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 부분이 와닿았어요. 이 책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트라이브즈 그래서 이건 한국말로 부족이라고 번역이 가는데 왜 트라이브즈 왜 우리를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도 아니고 구성원도 아니고 왜 부족인지 저는 부족원이나 공동체로 했었으면
한국어로는 조금 그 느낌을 못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어로도 똑같이 트리뷰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느낌이 와요.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부족이라는 거는 뭐 혈연 아니면은 뭐 무슨 북미에 있는 정말 맞아요. 숲에 사는 그런 사람을 떠오르잖아요. 처음에 이게 부족이라고 들었을 때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부족이란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프랑스 바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랑 똑같이 프랑스 바게트를 좋아하는 5명 있어도 우리가 부족이고요. 그렇죠. 뭐 케이팝 방탄소년단을 좋아해도 우리가 부족이고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근데 나도 많은 부족의 부족원이 돼버린 적이 있네? 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꼈던 거고. 그래서 부족의 예시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는 저는 센스 코딩은 24살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때 TF팀을 구성원을 찾아봐야 되고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일했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엄청 바쁘기도 했고 다른 개발자들은 그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이미 몰입하고 있었고 본인이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회사에. 그래서 겨우 이제 개발자 3명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는 아마 8월이었던 것 같은데 12월까지 크리스마스까지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큰 프로젝트고 너무 힘든 일정을 12월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직원들에게 우리의 소식 좀 알리자. 그래서 소식지를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거를 배포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이 소식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실패하는 것도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직원, 2직원, 3직원 나도 참여할래 하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를 12월에 그냥 완성을 했었던 거고 정말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발자들도 다른 부서에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소식지는 그냥 뉴스레터라고 하죠. 요즘 회사에서는 단순히 수단을 이용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걸 읽고 나도 여기서 동참하고 싶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놓치고 있는 거는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SNS 같은 거 혹은 회사에서는 뉴스레터 될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부족은 이런 거구나 읽으면서 깨달았고 좀 많은 걸 배웠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트라이브라는 책에서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쵸. 내가 직원이어도 리더가 될 수 있고 혹은 뭐 SNS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제가 사업가로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용기를 주는 내 맞아요. 포지션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그럼 혹시 기억에 남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세스 구딘이 말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부족이라는 거는 리더가 지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저렇게 해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라이브에서는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부정원들이 갖고 있는 관심, 공통 관심사가 있고 그거를 연결 수단 제공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SNS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셰님도 리더이신 거예요. 아이셰님은 한국어 혹은 한국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플랫폼 자체가 이 SNS 자체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SNS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SNS에 대한 거 엄청 많이 나왔죠. 왜 사람들이 위키페디아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는지. 공동체를 우리가 다 같이 내가 여기 이거 틀렸는데 내가 수정해야겠다. 나만의 정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주고받고 그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키페디아가 성공한 거고요. 위키피디아 사용자로서는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랬던 게 처음에는 페이지를 수정하는 사람이 5,000명 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위키피디아는 있는 사이트잖아요. 있는 플랫폼이고 그래서 정말 놀랬던 점은 처음에는 위키피디아 생겼을 때는 영어로 된 페이지가 많았었고요. 제가 어떤 개념을 알고 싶은데 막 누르는데 영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 보면 다 불어, 이탈리아, 한국어 여러 가지의 언어로 그 페이지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정보도 넣어주시고요. 소수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까지 커지는.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여기서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맞아요. 숫자는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SNS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통 대중들 기준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나 모든 사람은 내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제 상품을 좋아하지는 않죠. 덕후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구매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0명보다도 100명을 나를 진짜 팬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너무 공감되었고 앞으로 제가 뭐 사업할 때 혹은 통번역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좋냐. 책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음악 밴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뭐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거는 팬들만 알고 있는 숫자. 우리만의 암호 같은 느낌이고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보고 아 방탄소년단은 색깔도 있고요. 뭐 보라색. 그죠. 그리고 팬덤 이름도 있고요. 뭐 아미, 애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장난. 예를 들자면 어떤 장난이 있는데 아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장난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반했고 나는 VIP다. 뭐 빅뱅빈이다. 나는 뭐 제가 볼 때 K-팝은 이렇게까지 성공한 이유는 진짜로 그 부족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요. 티셔츠를 입고 뭐 방탄소년단 보라색 티셔츠를 입는다. 나도 부족원이야. 약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한국은 대표적으로 진짜 부족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감자튀김 모임 아시나요? 당근에서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감자튀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맥도날드 가서 같이 감자튀김 먹는 것도 있고 와인 모임도 있고 저는 한국만큼은 이렇게 모임이 많은 나라는 처음 봤어요. 프랑스 저는 대학교 다녔을 때는 동아리 같은 건 없었거든요. 내 부족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뭐 교환학생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나는 어디 부족에 속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큼은 부족이 많은 나라가 없다. 맞아요. 저도 진짜 저희가 2018년이었나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랬던 건 마스크는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한 부족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AI 시대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말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을 하고 또 같이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이야기는 책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주의자였는데 한국에 와서 많이 변했거든요. 원래 제 멋대로 좀 행동을 했었는데 한국 사회 자체가 좀 공동체 중요하고 소속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기, 32기 뭐뭐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어디에 속하는지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모르게 한국 사회에서는 부족들이 있고 여기 소속돼 있는 느낌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또 느꼈냐면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라는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부족이에요. 우리 자기도 엄마가 모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나라는 네. 오케이지만 우리 엄마가 맞아요. 왜냐면 프랑스어도 트리키도 마찬가지지만 마메리라고 하거든요. 내 My. 엄마라고 하는 내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개념은 뭐 우리 은행도 있고 우리 부동산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개념이고 이 언어에서도 우리가 tribes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다른 나라들이랑 조금 다르게. 대한민국은 완벽한 부족 나라예요. 트라이브지 나라예요. 코로나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거 진짜로 그 맵이 완전 빨리 생기는 거. 어디에다가 누가 아팠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어디가 빨간 구역인지 어디가 두존코 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쪽 맵 이게 무슨 얘가 저렴하게 찾을 수 있는 거 맛있는 거 그리고 블로그를 이렇게까지 잘 쓰는 나라는 블로그를 잘 쓰는 건 확실히 이거는 부족.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물론 저도 SNS에 올리긴 올리죠. 여러분 여기를 가시면 좋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입장료, 주차 어디로 갈지, 그리고 뭐 운영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뭘 먹으면 더 홍보대사가 되는 맛있는지 거죠. 홍보대사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아, 돈을 돈 안 안 받아요? 받아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카톡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건 아시지만 프랑스만의 SNS 없잖아요. 튀르키예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우리만의 거, 뭐 네이버, 멜론 이런 거, 그 부족 안에 있는 자기 나라 걸 선호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놀랐고, 근데 여기에서 또 장점 있는 것처럼 단점도 있는 거죠. 한국 분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좋은 면도 있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거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대학교에 같이 다닐 때 예를 들자면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아니면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은 선생님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틀려도 뭐 어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100% 알아요. 너무 똑똑하고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정답을 네, 외치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너무 공감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시스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겁을 줘요. 제가 대학원 한국에서 나왔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리더가 되면은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제 동기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질문을 하면은 여기서 왜 질문이 나오지? 이런 뉘앙스로 저를 보시고 그러면은 이미 소심한 학생들은 있을 텐데 저처럼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분위기상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이 눈치라는 개념은 어떨 때는 정말 도움이 되고 어떨 때는 그 눈치 때문에 용기를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게 되면은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죠. 근데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목소리 내는 거죠. 맞아요. 촛불 집회 얘기처럼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면은 한 목소리로 되는 맞아요. 거죠. 내 목소리, 너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한 목소리로 내는 거죠. 근데 개인이 나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냥 나야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거는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너무 많이 동의하고요. 약간 부러운 면이에요, 그거. 우리나라에도 특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다 같이 부족원들끼리 모아서 좀 힘을 내면, 목소리를 좀 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한국은 완벽한 부족, 완벽한 드라이브지 문화고, 근데 리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나는 리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생기기에는 그래서 이 책을 솔직히 더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읽어보고 나도 그럼 그래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연달에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린치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면 드라이브즈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 두 책을 같이 읽어야 뭔가 완성된 AI 시대 패키지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린치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트라이브즈를 읽어봤는데 트라이브즈를 넘어갈 때는 린치핀 그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빠지면 안 되는데 연결돼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책은. 이 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앞으로 통번역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약간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번역이나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속한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AI가 우리의 일자리 뺏길 건지 아닐지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